새누리당이 2월 2일 다가오는 월요일이죠.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다음 주 일요일 2월 8일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로 분주한 여야의 모습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배재대 장성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주영 대 유승민, 유승민 대 이주영으로 굳혀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잠깐 우선 좀 프로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남 출신의 이주영, 유승민 의원 모두 수도권 중진 의원을 선택했죠? 네, 부산 경남, 즉 TK 지역의 4선인 이주영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홍문종 삼성 의원과 손을 잡았고요. 예, 왼쪽에 이주영, 홍문종 의원. 예. 네, 대구 경북 TK 지역의 3선 유승민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 4선의 원유철 의원과 짝을 이뤘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표가 157표인가요? 예, 157표인데요. 157표죠. 과반을 뭐 이제 초감이 이기는 걸 텐데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구도가 완전히 친박 대 비박으로 짜였기 때문에 예. 홍문종 의원은 뭐 자타공인한 친박 아닙니까? 이번에도 자기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치어리더가 되겠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색깔 드러낸 거고, 이주영 의원은 뭐 다들 아다시피 이제 장관 그만둘 때 대통령이 상당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주영 의원은 뭐 친박에서 뭐 범친박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상당히 이번에 친박의 이제 그 대표 주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유승민 의원은 원래 친박에서 원박이란 말도 있고, 뭐 아까는 저기 탈박이라고 나오대요. 화면에 뭐 탈박, 뭐 원박이란 말도 있고 돌박이란 말도 있고, 돌아온 박은 저기 이주영 쪽이고 해서 어쨌든 뭐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분명히 지금 비박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증세와 복지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변화와 개혁, 변화 혁신 쪽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이주영 의원은 소통과 화합 예. 쪽에다 변화를 찍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색깔이 갈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 이 어느 원내대표가 친박이냐 비박이냐 어느 쪽이 되는 게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거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향후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달릴 것 같고, 그래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측을 좀 유보하셨는데, 네. 장 교수님은 누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평소의 스타일로. 뭐 예측이 저렇게 어려운 것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 28 전당대회보다 훨씬 흥행에 성공할 거라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 예. 79표를 얻으면 일단은 당선이 되는데, 네, 157명 중에 과반수. 예, 과반 79. 예. 79석이죠. 지금 75대 75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4석의 저는 대통령의 표라고 생각을 하면,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주영 해수부 장관 사퇴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원내대표에 출마를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또 일맥상통한 그런 간접선거 운동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5표 정도면 지금 이완구 총리 내정자, 예. 황우여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 이분들이 틀림없이 선거에 참여를 하면 예. 저는 3표, 5표 정도 차이로 지금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요? 이주영, 홍문종. 아, 예. 근데 팀이. 누가 이길 걸 예측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변수들 시청자들한테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다고 각자 예측하는 건데, 저는 뭐 그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예측을 한다면은 원래는 이주영 의원이 굉장히 앞서갔어요. 예. 다들 알다시피 이주영 의원이야 뭐 이번 4번째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도 원내대표 출마하려다가 해수부 장관도 발탁되면서 꿈을 접었어야 됐고 이랬는데, 또 팽목항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장관직 수행을 했어요. 그것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다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던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당내 사정이 말이죠. 네.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보는 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자신의 당선입니다. 근데 내년 총선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당이 친박 인색으로 가면은 유권자들,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 수도권 의원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지금 수도권 유권자들이 보기에 좀 호감을 안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면은 이주영 의원이 그렇게 훌륭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의원들이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너무 친박 색채가 강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당과 청와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유권자가 보기에는
자신의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유승민 의원 쪽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이주영 의원 쪽이 상당히 앞서갔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살짝 유승민 의원 쪽이 좀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좀 다른 예상을 하셨다고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나이를 제가 합해봤거든요. 네. 이주영, 홍문종 의원이 124세예요. 둘이 합하면. 그리고 유승민 원유철 의원이 110세입니다. 예. 네. 그럼 평균 내면 7살 정도가 더 7년 선배가 지금 이주영, 홍문종 라인인데 지금 두 팀이 누가 되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주영, 홍문종 의원 당정 일체를 강조하면서 집권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네. 배출을 하고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유승민 원유철조는 당 우위를 지금 내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를 견제하고 집권당으로서 과연 청와대를 견제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청와대를 견제하면 바로 저는 대통령 레임덕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 그런 것을 우리 내년 총선은 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네. 그래서 의원들의 선택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청와대냐 총선이냐 어디에 이제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예. 두 분의 말씀이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정책위장 출사표 던진 분들의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우리가 만든 박근혜 정부의 치어리더임을 자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년 전 추운 겨울날 국민에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며 전 당원이 하나 되어 선거운동을 펼쳤던 그 심정으로 새누리당의 처지나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이 뭐 선수나 계파를 따질 그런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대진표는 짜여졌고요. 박심도 좀 이른바 이제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영향은 보십니까? 뭐 당연히 미치겠죠. 예. 물론 지난 대표선 경선 때는 박심이 서청원 최고위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결국 이겼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저는 뭐 이러한 제가 아까 유승민 의원 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말이죠. 처음에 이주 의원이 앞서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제가 상대적인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당청 관계가 저는 현재와 같은 당청 관계는 누가 이기는 것과 관계없이 아마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의 득표엔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유승민 의원 쪽에 방점을 약간 찍은 건데 예. 청와대와 당이 손가락질한다는 표현을 아까 썼잖아요. 원유철 의원님 홍문종 의원이 말이죠. 예. 뭐 치어리더 자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점이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청와대와 이 당이 좀 같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누가 이기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당내 이런 변화 혁신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예. 여의도와 거리를 두고 한 결과가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청와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최경환, 황우여, 이왕구 당의 중진들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삼각 트로이카 체제로 가고 그리고 당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정치의 중심이 당을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당을 예를 들어 청와대가 각을 세우고 물론 다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불편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친이계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서 이 선택의 결과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어떤 결과가 예측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 좀 해보죠. 소제목 보여주시죠. 자, 이 다음 주 일요일 전당대회가 있는데 좀 분위기가 많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임박하면 좀 더 좀 고조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까 장 교수님이 아주 설명을 비유적으로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예측에 곤혹스러움을 보였던 게 바로 그만큼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새정치연합의 흥행이 지금 썩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승패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돼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막판을 오면서 이인영 의원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또 박정희 의원도 뭐 당심은 자신이 앞서고 있다. 뭐 민심에서 상당 뭐 약세라 하더라도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승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있던 흥행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새누리당이나 여권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지금 총리도 새로 내정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 새정치연합 쪽은 뭔가 야권이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네. 어떤 이슈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좀 실종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을 덜 받고 흥행 효과가 아직은 좀 부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뭐 아직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네. 지금 판세로 보면은 지금 누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현역 의원수로 말한다고 봅니다. 예. 친노 계열이 60% 이상 저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것이 흥행이 안 되는 것은 이슈, 구도, 인물 세 가지 박자가 다 실패를 했다. 이슈가 없고 첫째는 예. 그리고 또 구도 자체도 집토끼냐 산토끼냐 호남 중심이냐 전국적인 어떤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당의 정체성이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이냐 하는 데서 세 가지 다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징성 있는 인물이 지금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정당은 어떤 그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의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서로 지금 헐뜯고 구태적인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 있고 특히 저는 뭐 예선 처음에 3명으로 추릴 때 박주선 의원이 들어갔으면 예.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문재인 의원 대 70년대 예. 70년대 신민당 전당대회처럼 DJ 대 김영삼 대 이철승 그 구도처럼 마지막에 호남 출신 두 분이 연대를 하고 문재인 의원과 붙으면 집토끼 대 산토끼라는 어떤 예. 그런 아주 멋진 구도가 형성이 됐을 텐데 지금 예. 그런 것 다 없어졌기 좀 때문에 아쉬움을 좀 뭐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정책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또 하나가요. 1부 리그, 2부 리그라고 얘기하는데 예. 너무 이 최고위원 선거와 대표선거를 나눈 거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흥행 알겠습니다.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다음 소제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원 외교, 우물가에 숭늉 찾는 격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회고록을 곧 출간할 예정이잖아요.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 문제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4대강 조금 사업이 작기는 한데요. 조금 예. 한번 보실까요? 예. 4대강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운하로 추진했다는 이제 감사 발표가 납득이 안 간다라고 했고요. 이 자원 외교 같은 경우에는 퇴임 2년도 안 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그 조건으로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요구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문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회고록이 나오는 것인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자원 외교는 국정조사가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4대강 문제는 뭐 이 책에서도 지적했다시피 4대강은 이미 이 정권 들어와서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총체적 부실이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출간이 뭐 꼭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시기에 출판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자원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앞두고는 단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충만 추려봤는데 너무 어떤 이 회고록이라는 것은 회고하니까 물론 자신이 잘한 점도 얘기를 하지만 좀 반성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지적을 내세우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독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전임 대통령이지만 이러이러한 정책적으로 좀 아쉽다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쪽이 너무 비중이 작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원외교나 4대강 이런 것들은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친이와 친박도 다르고 여야 간의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또 국민들께서도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이 4대강과 자원 중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또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과 상당히 인식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남북 정상회담하고 네. 이제 자원 외교 아니겠습니까? 자원 외교 같은 건 이제 국정조사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행 중이고 거기서 한승수 전 총리를 이제 그 컨트롤 타워로 이제 지목을 했는데 야당은 이제 그 이상득 전 의원을 지목하는 것과는 조금 뭐 다른 대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다 정치적이고 예. 이 시점에 내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했다가 내놓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밀리면 과거처럼 어떤 정권의 전체적인 과거 정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정치적인 반격의 일환으로 이것을 터뜨렸다고 이제 내놨다고 출간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 대통령제가 제왕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먹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과거의 정권적인 단죄 그리고 정치적인 선명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과거 정권을 단죄함으로써 현 정권의 어떤 선명성이라든가 그리고 현 정권이 정치권이 좋다는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정치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왔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친일 세력들이 이것을 작업을 해서 지금 반격을 시도하는 그 정치적인 지금 저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소제목 보여주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영화 국제시장을 네. 관람했습니다. 잠시 관련 화면을 잠깐 보시죠. 젊은이들에게 우리 U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 그분들하고의 소통 이런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충분히 이 영화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사실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너무너무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예, 대통령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여러 차례 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이제 흥행에 성공했다는 그런 것 말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근대화 과정을 이제 다뤘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를 관람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저게 고맙겠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 정권 같은 경우는 대한뉴스라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의식을 교육시키고 정권의 체제를 교육하고 그리고 의식을 일차시키는 그런 것을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정치 선전이라는 명목으로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를 눈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권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그런 영화죠. 그래서 가서 보면서 정치적인 이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그제는 또 광주의 대인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방문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취임 후에 전국 9곳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6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 파동 등의 여진이 계속되던 7월과 8월에 잇따라 이제 충북 청주 서문시장과 부산 자가지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2012년 대선을 앞둔 9월 28일에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었죠. 이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전통시장을 찾는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일단 아까 영화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뭐 대통령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같이 뒹굴고 호흡을 같이 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소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게 소통의 일환들이죠. 그 자체가 정치 행위들이고 전통시장을 찾아서 국민들과 얘기하고 말이죠. 물가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대통령도 우리 곁에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 측면에서 좋은 건데 단지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이제 소통의 행보라든지 국민과 민심을 같이 나누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그 다른 정치적인 행위와 정치적인 면에서 연결될 때 저러한 부분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부분들이 단지 정치적인 연출로 그치면 안 되겠죠. 저는 뭐 저런 그 행위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단지 그런 것들이 향후의 정치 행보나 민심에 반응하는 그런 것과 연결될 때 상당히 의미가 더 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29.7%까지 이제 떨어졌던 지지도. 29.7%가 과거에 그 세종시 문제로 MB 정권 때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을 때 29.7%까지 내려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31.5%로 회복한 30%를 이제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 교수님? 글쎄요, 지금 이제 29.7%라는 거는 뭐 30%보다 0.3%밖에 못 미치는 것이긴 합니다만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컸던 거죠. 30%가 무너졌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반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고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죠. 너무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죠. 20%대로 내려가면은 이 국정을 어떤 개혁 과제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지율이라는 것은 경제로 말하면 권력의 수입이란 말이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정책 산출은 지출이니까.
그러면서 이 반등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락했다는 반등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나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재가 겹쳤는데 이제 뭔가 새롭게 정부에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반등의 요인이 된 것 같은데 향후 청와대 정무특보단 인사도 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연말정산은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네. 이렇게 대단히 추상적인데 그런 것들이 더 막상 진행되면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청와대가 어떤 특보단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소통하는 행사를 의미를 보인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가 어떻게 아우러지냐에 따라서 향후 이 지지율의 추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좀 타개할 만한 어떤 정책적 조언을 하신다면요? 저는 이제 밑바닥을 쳤다고 보고 아까 이제 서민들 속으로 여론과 표가 있는 것이 이제 정치인데 예.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대통령인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은 잘한다고 보고 특히 야당이 28 전당대회 이후 야당의 이제 체제가 정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새누리당도 지금 체제가 하고 그리고 청와대 인적 쇄신이 앞으로 좀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끝나면 내년 이제 올 연말쯤 되는 이제 총선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충분히 반등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이제 경제 살리기 거기에 올인하는 그리고 국정이 안정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배재대 장성호 교수,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